네, 94회 정산세무2급 이제 부가가치세하고 소득세 실무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3번에 부가가치세부터 가도록 하죠. 자, 1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과세와 면사업을 영위하는 겸용사업자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이번 연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한이네요. 확정 동그라미.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중에서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내역 탭을 입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기 예정 신고서에 반영된 공통매입세액 불공제는 얼마? 24만원이죠. 그리고 공고가액 기준으로 안분 계산하며 불러온 데이터 값은 무시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니까 1기 예정 때는 이제 과세와 면세 매출이 여기 나와 있고요. 1기 확정 때는 과세와 면세 매출이 여기 나와 있죠. 자, 이게 왜 필요합니까? 둘 다? 그렇죠. 안분하려면은 이 공급가액 기준으로 안분해야 되겠죠. 근데 이거는 이제 예정이었다면 얘만 필요한데 확정 때는 알죠. 확정 때는 예정의 공급가액과 확정의 공급가액을 둘 다 더해가지고, 그렇죠. 더해서 나온 그 금액으로 이제 안분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즉 정산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6개월치를 먼저 정산을 하고 그 다음에 예정 때 불공제 매입세액이 있었겠죠. 그게 24만원인데 얘를 빼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면 되는 겁니다. 자, 일단은 그러면 공통매입세액은 얼마입니까? 1기 예정은 60, 그 다음에 1기 확정은 얼마? 자, 1기 확정 이거 좀 체크할까요? 예, 세기 140이죠. 그러면 일단 1기 예정 3개월, 1기 확정 3개월, 총 6개월치 공통매입세액은 60에 140이니까 200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된다?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를 클릭하시고, 그래도 일단 확정 맞으니까 4월에서 6월까지를 놓으시면 됩니다. 자, 놓고 나서 자, 좀 길게 좀 띄울게요. 자, 지금 확정이니까 정산해야 되겠죠. 예정은 안분이니까, 그렇죠. 근데 확정이니까 정산으로 가시면 되고, 공급가액 기준 우리 항상 문제에서는요 1번 쓰니까 자 1번 가시면 되고, 불러오시겠습니까? 이거는 아니요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구분은 무시하시고요. 자, 총공통매입세액 방금 보았던 얼마? 그렇죠. 60에 140 합친 거 200을 여기다가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6개월치의 면세 비율로 안분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총 공급가액에는 과세와 면세 매출액을 다 넣으시면 되고, 여기는 면세 매출만 넣으시면 되겠죠. 그러면 과세, 면세 매출액이 얼마입니까? 자, 1기 예정 때는 600에 400이니까 합이 얼마? 1000만원. 1기 확정 때는 2000에 800이니까 2800이죠. 그러면 1000만원에 2800이면 3800을 여기다가 넣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또 1기 때의 면세 공급가액이죠. 자, 1기 때 예정 때는 면세가 400이고, 그렇죠? 확정 때는 800이니까 면세는 아무튼 1200이죠. 그러면은 3800 중에서 1200이 면세였다는 얘기니까 면세 비율은 결국 31.578947이 되는 것이고, 맞죠? 요 비율을 요 200에 곱해보니까 631578이 나온다는 건데, 얘가 전부 다 면세 사업에 사용된 거니까 얘가 매입세 공제 안 된다는 얘기죠. 그쵸? 근데 이거는 1기 예정하고 확정을 합친 거잖아요. 그쵸?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예정 때 이미 우리가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을 안분했겠죠. 그거 빼주면은 확정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였습니까? 24만원이니까 요 24만원을 여기에다가 넣어주시면 된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러면 39만 1578원이 1기 확정 때의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되는 것이고, 요 내용으로 명세서에 대한 작성은 마감이 되는 겁니다. 자, 다른 내용은 없죠. 여기서는 그냥 이것만 작성하고 있으니까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그냥 끝을 내면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까? 네. 자, ESC 누르고 빠져나오실 때 저장하시겠습니까? 반드시 예 눌러야만 점수로 반영이 됩니다. 예. 그리고 확인 안 누르면 괜찮네. 그렇죠? 네, ESC 빠져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두 번째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만을 이용하여 2020년도 2기 확정 신고기간 10월부터 12월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일단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여기에 있으니까 얘를 띄우시면 되겠죠. 자, 좀 크게 보시면 좋습니다. 그렇죠? 네, 크게 볼게요.
자, 이렇게 크게 보고, 그 다음 문제 보니까는 신고서 이외의 부속 서류와 과표의 명세는 작성을 생략하겠습니다. 뭐 생략하면 되고요. 불러오는 데이터 값은 무시하고 직접 입력을 합시다. 그러니까 이제 10월부터 12월 가세요. 자, 10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이렇게 가시게 되면은, 그쵸. 여기 무슨 자료가 있더라도 무시하고 그냥 다 지우고 요 백지 상태에서 작성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매출 자료가 있고 매입 자료가 있는데, 자, 매출 자료 보니까 뭐 여기 쭉 나와 있죠. 얘들 다 입력하면 되고요. 자, 매입 자료 쭉 나와 있죠. 입력하면 되는데, 자, 이거는 여러분들 문제를 좀 봐주세요. 자, 쌤이 왔다 갔다 하면은 더 헷갈리니까 그냥 여기서 바로 입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쌤도 문제를 좀 볼게요. 일단은 매출 자료 보니까요. 1번에 전자서연계환서 과세매출액이 3억에 3천이 있죠. 그러면 여기다 어떻게 한다? 예, 3억에 3천을 넣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중에 지연 발급분으로 공급가액 2천과 부가세가 200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연 발급이라는 얘기는 지연 발급 가산세를 내야 되겠죠. 자, 가산세의 경나시죠. 자,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가산세를 좀 미리 보고 갈까요? 자, 가산세는 크게 5가지만 쌤이 수업 목적으로 좀 암기하라고 했죠. 자, 신납 영세기 맞죠? 영세기. 자, 여기서 지연 발급이니까, 자, 지연 발급은 여러분들 알고 있죠? 몇 프로입니까? 네, 1%의 가산세이죠. 그래서 공가 1%니까 이왕 이렇게 된 김에 그냥 보이는 김에 가산세를 그냥 처리하겠습니다. 자, 지연 발급 등으로 가가지고 여기 얼마? 2천만 원 적고 1%니까 20만 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죠. 자, 신용카드와 현금 영수증 과세 매출액이 있는데 6천에 600이죠. 자, 얘는 어디에? 여기에 3번에 가셔가지고 6천에 600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에 정규정비익 미발급 과세 매출액이 있죠. 40만원에 4만원 있는데 이게 소비자하고의 거래이고 회사가 영위하는 업종은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이 아니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반 영수증 발행해도 괜찮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규정비익을 미발급해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영수증 발행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법적 증빙이 아니니까 건별로 가야 되겠죠. 자, 법적 증빙이 아니면 건별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타라는 가면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40만원에 4만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국내 영세율 매출액이 있는데, 자, 5천만원이고요. 위에 1번과는 별개로서 전자서연계환서를 발급한 거랍니다. 그러면 1번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요거는 그냥 그대로 놔두고 상관이 있다면 빼야 되겠죠. 그럼 영세율 서연계환서니까 여기에다가 분개하시면 되겠죠. 얼마? 5천만원. 분개가 아니라 참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네. 국내 영세라고 하는 것은 직수출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로컬 A시나 구매 확인서에서 영세율 서연계환서를 발행했겠죠. 그러니까 영세율 서연계환서를 이렇게 5번에 입력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해외에다가 직수출한 거. 자, 이게 이제 기타죠. 해외에다가 직수출하게 되면은 영세율 서연계환서 발행 면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세 기타에다가 입력하시면 됩니다. 얼마? 1억 원. 그쵸? 그 다음에 이제 6번은 2019년도 2기 확정 신고 시에 대손세액 공지를 받았네요. 그러면 작년이죠. 그럼 작년에 우리가 대손세액 공지를 받았어요. 그럼 대손세액 공지 받았다는 얘기는 매출세액을 못 내겠다는 얘기니까 요 대손세액 가감해서 뭐 했다? 마이너스 했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그때 마이너스 얼마였습니까? 뒤에 보니까는 자, 외상물주금이 2,200이죠. 부가세 포함해가지고. 그럼 부가세만 원래 공제받는 거니까 작년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200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렇게 했는데 왜? 뒤에 보니까 이 중에서 50%가 회수가 되었답니다. 그러면 200에 50%면은 100만원이잖아요. 그럼 100만원만큼은 공제받았던 걸 다시 뱉어내야 되겠죠. 왜요? 떼었던 돈을 회수했으니까 이제 공제받으면 안 되는 거지. 그러면은 작년엔 마이너스였지만 지금 뭐다 이제 플러스를 해야 되겠죠. 대신에 뭐 200은 아니고 50%만 회수했으니까 50% 회수한 100만원만큼만 플러스로 다시 토해내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매출세액을 여기다가 대손세 가감에다가 100만원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손금은 여러분들 그 과세 표준에다가 공제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쵸? 공제하지 않고 플러스도 하지 않고 그냥 놔두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어차피
적으면 안 됩니다. 그쵸? 또 이거는 마우스로 클릭을 해도 적히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색만 다시 플러스를 적으시면 되는 거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매출 자료는 거의 다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게 없네요.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매출 자료는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중요한 거는 이제 1번에서 그 지연 발급 가산세. 그쵸? 그래서 지연 발급 가산세는 나오면은요, 그냥 바로 입력해버리세요. 어디에다가, 여기 26번 가산세 가가지고, 여기다가 지연 발급 공급가액의 1%다. 이렇게 입력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매입으로 가겠습니다. 자, 매입 자료 1번. 전자성원계안서 과세 일반 매입액이 있는데, 자, 이거 어디 가면 돼요? 여기 10번에 가면 되겠죠? 얼마? 자, 일단 3억에 3천 적죠. 그쵸? 자, 그리고 이제 밑에 봐요. 상계 금액 중에서 공급가 2천만원과 부가세 200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대요. 그래서 세원계안서를 발급받았대요. 그러니까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인데도 불구하고 세원계안서를 발급받았죠. 자, 이런 거 공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면 이제 여기는 그대로 놓아둬야 되는 겁니다. 그쵸? 놓아두되 다시 어떻게 한다?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로 가셔가지고 클릭 우측 상단에 50번 여기에다가 자,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을 빼란 얘기죠. 자, 그게 얼마입니까? 2천에 200이니까 여기다가 2천에 200을 자, 중복으로 한 번 더 빼주시면 된다. 그 얘기예요. 됐죠? 네. 자, 그 다음 이제 2번입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과세 일반 매입액이 있는데, 자, 이거는 이제 신용카드니까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그 밖에 공제 매입세 가야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명세하게 보여주는 게 요거잖아요. 요거. 자, 일반 매입이면 41번이고요. 고정 매입이면 42번인데, 보니까, 일반 매입이네. 그럼 여기다가 2천만원에 200을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 했네요. 그쵸? 매입자료 더 이상 없습니다. 자, 이제 한 개 남았는데, 기타 자료에 보니까 이기예정 신고 당시에 미환급세액이 있네요. 그렇죠? 우리 예정 신고 때는 환급이 안 되죠. 그럼 환급 안 되는 거 어떻게 한다? 확정 때 환급이 되니까 자, 확정 때 여기에서 뭡니까? 이제 빼거나 다 하면 되는 거죠. 근데 확정 때 보니까 납부세액이 플러스니까 700을 내야 되겠죠. 그런데 예정 때 공제받지 못한 게 문제 보니까는 기타 자료에 300 있으니까 그 300은 빼도 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다가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은 21번이죠. 여기다가 300을 넣어주시면은 알아서 300을 빼고 그 다음에 가산세 더한 다음에 424만원만큼만 납부하면 되겠다. 그 얘기예요. 자, 다른 건 더 이상 뭐 없죠? 네, 없으니까 이게 그냥 끝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다 했습니다. 자, 이상으로 요거에 대한 문제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과표명세를 뭐 작성은 생략한다 돼 있잖아요. 그게 뭔가 하면은 요 위에는 이 과표명세인데, 그쵸? 이거는 그냥 건드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옛날에는 이거 좀 건드리는 문제를 많이 나왔었는데 요즘은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 이제 과표명세를 작성을 한다면은요, 여기에다가 그 수익 금액 제외가 있고 그 다음에 수익 금액이 제외가 아닌 게 이제 여기거든요. 뭔가 하면은 여기는 장사하는 거에 대한 이제 매출액을 다 적어야 되는 것이고 여기는 장사와 관련이 없는 금액들을 적어야 되는 건데 그런 내용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적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번씩 질문이 좀 들어오다 보니까 쌤이 설명을 해드린 건데 요즘에 이제 이걸 작성하는 것까지의 내용은 잘 안 나오기 때문에요. 그냥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 했습니다. 더 이상 할 거 없어요. 네, ESC 빠져나오시고 저장하시겠습니까? 이에 반드시 눌러야 돼요. 자, 이상으로 부가치세는 끝이 났습니다. 네, 원천징수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 5번 원천징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자료를 근거로 하여 영업부사원 김한국씨 입사일자는 이번 연도 1월 1일이고요. 자, 사원 등록을 하고 105번으로 김한국씨의 부양가족을 부양가족 명세서에다가 등록 후에 세부담이 최소화되도록 공제 여부를 입력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니까 본인과 부양가족은 모두 거주자이고요. 주민번호는 정확하게 입력된 것으로 가정합니다. 자,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프로 표시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내용들을 전부 다 입력을 할 건데, 자, 일단 여러분들 문제를 좀 보시면서 따라오세요. 자, 쌤이 또 이거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으니까.
자, 이번에 이제 그 전산이 바뀌면서 이 원천징수가 인사급여라고 하는 그런 배너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3월 달에 업데이트가 되면서 기존에는 여기에 원천징수라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인사급여라고 하는 그런 배너로 바뀌었어요. 달라질 건 없습니다. 그냥 풀면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사원 등록으로 하셔야 되겠죠. 네, 여기 가시면은 이제 좀 오래 걸리네요. 네, 이런 게 나올 거고요. 자, 여기다가 자 105번 코드를 입력하고 김한국 씨를 그대로 입력을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김한국 씨 해가지고 김한국 씨의 인적사항을 모두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민번호하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그 문제 나와 있으니까요. 문제를 보시면서 입력을 하시면 돼요. 자, 밑에 보니까 김한국 씨는 주민번호가 1번이고요. 자, 여기다가 7702261041041318 적으시면 돼요. 그리고 입사 연월일은요, 언제입니까? 입사 연월일은 네, 2020년도. 그쵸. 야, 이거 문제가 지금 쌤이 계속 보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자, 1월 1일이죠? 0101부터. 그쵸. 자, 나머지는 이제 뭐 더 이상 없을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부양가족 명세 가셔가지고요, 우리 가족들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 여성부터 김부상까지 쭉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시정지 하시고 입력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입력 다 하면은 다시 일시정지 플레이를 누르셔가지고 강의를 이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쌤도 입력한 화면을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네, 자, 쌤이 이제 방금 일시정지를 하고 이렇게 이제 주민번호 입력을 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여러분들 할 수 있으니까, 그쵸? 여러분께 좀 맡기도록 하고요. 좀 빠른 진행을 위해서 쌤이 입력을 하고 다시 녹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김한국 씨부터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인적공제를 등록할 건데, 자, 본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부터. 자, 위에 보시면은요, 김한국 씨 본인은 일단 장애인 유무는 비장애인이죠. 그래서 이제 본인은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본인이 이제 남성이기 때문에 이제 배우자를 봐야 되는데, 자, 배우자가 있죠. 자, 배우자가 있는데, 배우자가, 현재 뭐 생계를 같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 그냥 그대로 이제 가시면 되고, 혹시 뭐 배우자가 없거나 그런 경우에는요, 이제 자식을 키우고 있으면은 그때는 또 한부모 공제 같은 게 또 있을 수가 있으니까 쌤이 이제 배우자의 유무도 본 겁니다. 자, 하지만 배우자하고 같이 살고 있으니까 한부모까지는 아니죠. 오케이. 그러면 추가적인 이제 공제 항목은 없습니다. 본인은 그냥 기본 공제만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 여성입니다. 자, 배우자죠. 자, 배우자는 일단 연령제는 없죠. 하지만 사업소득 금액이 얼마가 있습니까? 500만원 있죠. 그럼 100만원 넘어가니까 배우자는 공제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0번 프로 놓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김조선, 아버님인데, 자, 아버님은, 네, 비장애인이시니까, 예, 장애인 공제 같은 건 안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령자를 보셔야 되는데, 아버님께서 이제 지금 보니까 73세죠. 그쵸? 60을 넘으셨고, 70 넘으셨으니까, 일단 연령제한 통과를 했고요. 자, 소득이 없으면 되는데, 소득이 있네요. 근데 이 소득이 무조건 분리가 되죠. 분리가 되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은 소득 금액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님은 당연히 기본 공제 60세 이상으로 공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70 넘으셨기 때문에 경로우대 공제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체크만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추가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죠? 자, 다음 이제 강춘자 어머님이신데요. 자, 주거 형편상 별거 중이지만 별거 중이라도 일단 내가 부양하고 있다면은 당연히 뭐다? 공제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특별한 말이 없으면은 어머님도 내가 부양을 하고 있다. 그러고 보시면 되는 것 같아요. 자, 일단 연세는 보니까는 어떻습니까? 네, 71세, 60세 넘었죠? 통과했고요. 자, 소득 금액만 보면 되는 건데, 자, 어머님께서 양도 소득 금액이 있네요. 근데 100만 원이죠. 100만 원까지는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도 60세 이상으로 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경로 우대 공제도 되는 거고요. 자, 어머님도 비장애인이시기 때문에 장애인 공제까지는 안 될 겁니다. 혹시라도 이제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주가 있습니다. 김우주, 자녀가 되겠죠. 자, 일단 5살이니까 20세 이하 통과했고요. 그 다음에 소득이 없죠. 그러니까 뭐다? 우주는
네, 20세 이하로 공제가 됩니다. 20세 이하가 우선이니까 20세 이하로 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장애인에 가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된다? 장애인 복지법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세액 공제는요, 공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왜요? 얘는 5세죠. 우리 자녀세액 공제는 몇 살부터? 7세 이상인 경우에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쵸? 자녀세액 공제에다가 체크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김관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관우 연령은 20세 이하고요. 자, 관우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없죠? 그럼 관우도 뭐다? 당연히 20세 이하로 공제가 되는 것이고, 그쵸? 근데 관우는 장애인은 아니니까, 그거는 이제 안 봐도 괜찮고요. 자, 자녀세액 공제 마찬가지. 자, 우리 우주하고 관우는요, 둘 다 뭐다? 그렇죠. 7세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자녀세액 공제까지는 안 된다, 그쵸? 우리가 이제 6세까지는 정부에서 매월 뭐가 나오죠? 자녀수당이 나오기 때문에 그 수당 받는 대신에 이제 자녀세액 공제까지는 해주지 않겠다. 그런 취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복공제 방지 때문에 이 두 개는 7세 이상부터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에 김부산입니다. 자, 부산시가 이제 형제자매인데 남동생이죠. 동거하고 있고요. 장애인이시네요. 자, 그럼 이제 부산시는 일단 연령제한이 20살 이하, 그 다음에 60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 공제는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장애인이시기 때문에 연령제한 통과는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소득만 없으면 돼요. 소득이 있으면은 장애인이라도 공제가 안 됩니다. 근데 왼쪽에 뭡니까? 오른쪽에 뭡니까? 소득이 없다라고 되어 있죠. 없으니까 나한테 공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제 뭡니까? 장애인의 공제가 이렇게 체크가 될 거고요. 자, 혹시 뭐 그 이외의 거는 있습니까? 뭐 그 이외의 거는 뭐 없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더 이상 없네요. 잠시만. 죄송합니다. 장애인이 복지법이 아니고 중증 환자죠. 그러면 3번이다, 그쵸? 네,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증 환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암이라든지, 그쵸? 어떤 그 사고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뭐 장애 판정을 좀 받은 사람들, 그쵸? 이런 경우 이제 의사소견서가 있어야 되고 뭐 그런 사람들이 뭐 중증 환자다 배운 적 있죠. 그래서 중증 환자의 경우에는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장애인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다 했습니다.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자, 이상으로 2에서 빠져나오시고, 현시간부로 1번 문제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번에 있는 문제를 풀 건데요. 자, 2번 문제는, 김미영 씨의 연말정산이죠. 자, 2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사원 김미영의 연말정산을 위한 국세청 제공 자료와 기타 증빙 자료입니다. 부양가족은 제시된 자료 이외에는 소득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외에는 소득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무조건 소득이 없는 거고요. 자, 김미영과 생계 같이 하고 있고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에, 자,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 가볼까요? 여기 있죠. 자, 클릭. 자, 여기에서 자, 무엇을 하라는 얘기입니까? 네, 다시 문제 보겠습니다. 네, 부양가족, 그쵸? 부양가족 탭과 그 다음에 탭을 수정을 완성하고 연말정산 입력 탭을, 그쵸? 작성하시고 되어 있죠? 세부담이 어차피 우리가 항상 최소화하고 있으니까 이건 그냥 체크만 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부양가족도 수정해야 되고 연말정산 입력도 수정해야 되니까 먼저 어디부터? 부양가족 여기 탭부터 가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김미영 씨를 불러오겠습니다. 4번의 F2. 자, 김미영 불러오고, 그러면은 아마 여기에 부양가족 명세가 잠시 후에 뜰 거예요. 그럼 이렇게 이제 주민번호하고 연령은 다 입력되어 있죠. 그럼 이게 이제 공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쵸? 체크하라는 얘기인데, 결국 방금 풀었던 위에 1번 문제 연장이죠, 그쵸?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문제 보시면서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일단 먼저 본인은 무조건 공제가 되죠. 근데 이 본인 보니까 지금 여기에 주민번호가 2로 시작하고 있죠. 여성이에요. 여성의 경우에는 뭐가 있죠? 부녀자 공제가 있죠. 그래서 부녀자 공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봐야 됩니다. 자, 그럼 먼저 남편이 있습니까? 남편이 없습니다. 그쵸? 문제 보니까 배우자가 없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배우자가 없을 경우에는 누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기본 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일단 우리가 기본 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은 여기
자녀가 둘가 있는데 이 자녀가 일단 20살 이하이고 문제를 보니까 중학생의 미취학아동이면 소득이 없죠. 그럼 얘들은 당연히 부양가족이 될 수가 있는 거니까, 그쵸? 기본 공제는 어차피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자, 김미영 씨는 부녀자 공제가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근데 남편이 없으니까 뭐예요? 한부모 공제도 되는 거죠. 어라? 그럼 둘 다 공제를 받아야 되겠다, 그쵸? 그러면 안 되죠. 왜요? 자, 우리 기본 강의 시간 때 공부했죠. 자, 부녀자 공제는 여성만 해당되는데,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자에만 적용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에 이제 한부모 공제하고 이제 중복으로 이렇게 물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한다? 자, 한부모 공제도 받을 수가 있다면은 단 이때는 부녀자 공제하고 중복 공제는 배제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둘 다 공제를 받을 수는 없어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떤 걸 공제받아야 되느냐? 공제가 많이 되는 쪽을 받으시면 돼요. 근데 한부모가 많이 되니까 김미영 씨는 한부모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맞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세부담을 최소화하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녀자 공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분이 남편이 있다 할지라도 부녀자 공제가 안 됩니다. 왜 안 되는가 하면은 지금 이 문제 보니까 총급여가 비곤안에 6,300만 원이라 돼 있죠. 그렇죠? 근데 부녀자 공제의 경우에는요, 종합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맞습니까? 그쵸? 그렇기 때문에 6,300으로 계산해버리면은요, 6,300 가지고 이제 근로소득 공제를 빼게 되면은, 그쵸? 자, 이 금액이, 종합소득 금액이 3천만 원을 넘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가 있다 할지라도, 이분은 종합소득 금액이 3천만 원을 넘어가기 때문에, 그쵸? 결국은 부녀자 공제도 안 됩니다. 참고하시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자, 기본 강의 때 그거는 다 설명드렸을 거니까, 자, 기본 강의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 여기에, 네, 김명 씨는 한부모까지 끝났고요. 이제 김철수, 아버님 보겠습니다. 자, 아버님은 일단 연령이 60 넘으셨으니까 통과했죠. 근데 퇴직소득 금액이 200이 있죠. 우리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100만 넘어간다. 그러면은 공제가 안 되죠. 그래서 아버님은 부과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영희 어머님이신데, 어머님은 어때요? 연령 제한 통과했죠. 60 이상. 근데 소득은 없으니까 그대로 60 이상에 어디까지? 경로 5대까지 가시면 되겠죠. 70 넘으셨으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박문수 자녀인데요. 중학생이네요. 당연히 공제가 되는 거고. 자, 문수는 일단 기본공제 되죠. 왜요? 예, 20세 이하니까. 그리고 소득도 없죠. 근데 나이가 7세 이상이면은요, 자녀세 공제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 동그라미 쳐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박분수가 있는데, 분수는 20세 이하니까 연령 통과했죠. 그리고 기본공제도 가능합니다. 왜? 20세 이하니까. 그렇죠? 그럼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분수는 그런데 자녀세 공제에다가 체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요? 방금 우리가 위에 문제에서 얘기 드렸죠? 자녀세 공제는 뭐다? 그렇죠. 7세 이상부터만 공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7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분수는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까지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양가족 입력은 다 했고요. 이제 연말정산 가셔가지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말정산에 대한 내용을 잠시 보도록 하죠. 연말정산은요, 이렇게 보의 교기신, 이렇게 과목별로 이제 우리가 공제를 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때 이제 연령 제한과 소득 금액 제한을 따지셔야 되는데, 자, 아시다시피 보험료는 연령 제한과 소득 금액 제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비는요, 사람이 아픈 거니까 연령 제한과 소득 금액 제한이 없습니다. 자, 교기신,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자, 요거 세 가지는 똑같죠. 연령 제한은 없지만 소득 금액 제한은 있다는 거. 그래서 요 내용을 일단 먼저 아셔야만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참고하도록 하고요. 자, 이제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우선 그 김명 씨가 연말정산 자료가 두 번째 나와 있는데, 자,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 영수증 사용액은 김명 씨 본인의 신용카드와 직불카드와 현금 영수증을 이제 8월 1일부터 10일 말까지 사용한 것으로 가정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가정을 하고 이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보험료 이렇게 그 과목별로 나온 게 아니고 사람별로 나와 있죠.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한다? 한 사람 한 사람씩 이렇게 엎어가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자, 기본 강의에서 그렇게 공부를 했을 겁니다. 자, 먼저 본인부터 가겠습니다. 자, 여기죠? 네. 본인 볼게요. 자, 종교단체 기부금이 있죠? 종교단체 기부금은 어디에 입력하면 되겠습니까? 자, 오른쪽에 기부금 가면 되겠죠? 자, 기부금에 클릭. 참고하세요. 2021년도부터 예전에는 이제 법정 기부금, 뭐 지정 기부금 이렇게 썼는데 2021년도부터는요, 이게 바뀌었어요, 이름이. 그러니까 이름이 뭐 몇 조 몇 항에 의한 기부금 이런 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업무상으로 조금 불편합니다. 그래서 세무사회 이제 이 프로그램에서도 그런 내용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불편하니까 그냥 우리가 법정 기부금, 지정 기부금이라는 이름이 사라지면서 이제 다르게 바뀌었지만 그게 더 불편해요. 몇 조, 법 몇 조, 몇 항의 기부금은 이렇게 바뀌었어요. 근데 우리가 몇 조, 몇 항을 다 찾아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의 명칭만 바뀐 거지 내용은 변한 게 없으니까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바뀌었다는 것만 아시면 되고요. 우리는 그냥 뭐다? 기존 이름 그대로 그냥 따라가면 됩니다. 그냥 기존에 하던 대로 법정, 지정 이렇게 따라가시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법정, 지정 구분해 가지고 입력하겠습니다. 자, 종교단체 기부금은 일단 법정은 아니죠. 전액은 아니니까 종교단체로 가셔가지고 자, F2. 물론 기부금은 여기에서 아무 데나 가도 괜찮아요. 자, 그래서 기부금 라인에서만 그냥 클릭하고 F2. 자, 종교단체는 어디 있습니까? 맨 밑에 나와 있죠? 여기 얼마? 자, 본인 거는 웬만하면 다 되죠? 네, 200만원. 그 다음에 암보험료가 있네요. 자, 보험료는 뒤에 보니까 비곤하네. 보장성 보험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보장성 보험은 치료가 되는 거니까 보장성 보험 가셔가지고요. 여기다가 얼마? 네, 90만원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저축성 보험은 아니니까 공제가 되는 거예요. 자, 의료비 공제 됩니다. 자, 여기 가셔가지고 F2 본인이니까 본인에다가 얼마? 네, 100만원 넣으시면 되고. 자, 필라테스 학원 수업료 학원비죠? 학원비는 안 됩니다. 자, 신용카드 사용액 어디 갈까요? 왼쪽에 가야 되겠죠? 좀 크게 할게요. 잘 안 보이네요. 자, 신용카드 등에 가셔가지고 F2 누르고 자, 1000만원 썼는데 대중교통이 200만원이네요. 그럼 대중교통 200만원은 어디에? 예, 여기다가 200 넣으시면 되고요. 이런 퍼센테이지는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는 거지 굳이 뭐 퍼센테이지를 갖다가 여기 곱하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냥 다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서구입비 70만원인데 도서구입비는 여러분들 누구만 되는 거죠? 여기 보세요. 도서구입비 즉 도서 공연 등의 지출액은 7천만원 이하인 자에 대해서만 되는 거죠. 총급여가. 근데 우리 1번 자리에 보시면은요, 김영 씨는 총급여가 6,300이니까 7천 이하로서 도서공연 사용분에 대해서 공제가 네, 30%까지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얼마? 네, 70만원 적으시면 돼요. 그러면 계산기가 필요하겠죠. 그쵸? 얼마에서? 네, 1000만원에서 마이너스 270을 빼야 되겠죠. 그럼 나머지는 그냥 일반 신용카드로만 공제가 되는 거니까 네, 여기다가 방금 얼마였죠? 네, 730을 넣으시면 된다. 그 얘기예요. 어려운 거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있습니까? 네, 현금 영수증 있네요. 전통시장에서 얼마? 네, 300을 썼답니다. 그럼 300 넣어주시면 되고, 자, 975에서 300을 빼야 되겠죠? 그럼 얼마 나옵니까? 675죠? 걔는 또 어디에다가? 현금 영수증에다가 675만원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명씨 건 다 했죠. 자, 김명씨는 필라테스 학원 수업료는 안 되는 겁니다. 예, 교육비로서는 학원비는 공제가 안 되죠. 자, 아버님 이제 김철수 이제 아버님 계시는데, 자, 일단 종교단체에다가 기부를 했죠. 근데 아버님이 그 위에 자료 한번 보세요. 아버님은 위에 자료 보면은요, 여기 1번에서 소득금액이 100만원 넘어가지고 소득금액 제한이 걸렸죠. 그래서 아버님은 공제가 안 됩니다. 기부금은 소득금액 제한 걸렸고, 그 다음에 이제 노인학교인데 그 직계전속의 교육비는 공제가 원래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소득금액 통과를 했다 할지라도 교육비는
직계존속 안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은 되는 게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님입니다. 전영희 어머님. 자, 의료비 60에다가 종교단체 외에다가 지정기부했고요. 그 다음에 직불카드 쓴 게 있네요. 자, 그러면 이때, 자, 어머님이, 지금 소득금액이 없으니까, 그렇죠. 어머님은 연령 제한하고 소득금액 제한 통과 다 했죠. 그래서 웬만하면 다 공제가 됩니다. 자, 일단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어디 가면 될까요? 여기 가면 되겠죠? 의료비에. 자, 그래서 의료비 가셔가지고, F2. 자, 어머님은 그 위에 1번 자료에서 그쵸. 연령이 몇 세이셨습니까? 자, 44년생이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 보려면은요. 여기 부양가족 보시면 되겠죠. 어머니께서 44년생이었으니까 76세죠. 근데 우리 의료비에서는 전액 공제가 몇 세 이상이었죠? 70이 아니고. 그렇죠. 의료비에서는 경로자를 보는 기준이 65세 이상이었기 때문에 어머님은 경로자로서 전액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의료비에 가셔가지고 F2 그러면 전액 65세 이상자가 되는 거니까 본인 100에다가 어머님 걸 엎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어머니 거 얼마? 60다니까 160. 그 다음에 이제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있죠. 얼마? 20만 돼 있죠? 그럼 이건 어디 가면 된다? 여기 기부금에 F2 누르고 종교단체 외 여기 있네요. 자, 여기다가 얼마? 20만 넣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확인 누르시고 직불카드. 자, 신용카드는 왼쪽이죠. 네, 위치 알고 있죠. 자, 여기 F2 누르고 자, 어머님은 직불카드 사용이니까요. 여기로 가시면 되겠죠. 자, 여기에 600만원을 넣으시면 되는데 전통시장에서 이제 100만원 쓴 게 있으니까 전통시장 여기다가 100을 엎으세요. 그러면은 300에 100이면은 400이죠. 그리고 100을 빼요. 600에서. 그럼 100을 빼면 500만 직불에다가 넣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녀 방문수가 있는데 중학교 등록금이 80이 있고요. 교복구입비가 25인데 교복구입비는 50만원까지는 공제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네, 그거 다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의료비가 있고 안경 구입비가 있고 상해보험이 있고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사용한 게 있네요. 오케이. 자, 문수도 뭐 특별히 연령 제한 소득금액 제한 걸린 게 없기 때문에 웬만하면 공제가 다 되죠. 자, 먼저 교육비부터 가겠습니다. 교육비가 여기 F2. 자, 일단 그러면 등록금이 80만원 있고 교복구입비가 25가 있으니까 자, 두 개 합치면은 얼마? 105만원이죠. 그 문수는 현재 중학생이니까 초중고에 가셔가지고 F2. 자, 금액은 네, 105만원.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요. 자, 의료비하고 안경 구입비가 있네요. 그렇죠? 자, 얘는 어디 가면 된다? 네, 의료비에 가면 되겠죠? 여기에 F2. 자, 그 밖으로 가면 되겠죠. 전액공제, 현재 문수가 전액공제에 들어온 경우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가셔가지고 안경 구입비 포함해가지고 85만원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상해보험료가 있네요. 상해보험료. 자, 상해보험료는 18만원 돼 있죠. 옆에 상해보험료가 보장성이라고 돼 있으니까 당연히 보장성은 공제가 되죠. 그래서 일반에 가셔가지고 요 90만원 위에다가 18만원 엎어버리면은 108만원 되겠죠.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현금 영수증 사용액이 있는데 어디에? 왼쪽에 보시면 되겠죠. 자,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F2 누르시고 자, 근데 이게 전부 다 전액 도서구입이니까요. 그쵸? 당연히 도서공연 가시면 되겠죠. 뭐 별말 없으면 도서공연 가시면 됩니다. 자, 아까 이제 우리 본인이 6,300이었으니까 7천만원 아까 이하였죠. 그러면은 자녀가 쓴 것도 전액 뭡니까? 도서공연비로 공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70에다가 20을 엎어가지고 95만원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박분수 유치원 등록금이 있죠. 180. 근데 저축성보험은 공제가 안 되죠. 그래서 분수는 유치원 등록금만 공제가 되겠네요. 그래서 유치원 등록금 어디? 교육비 가가지고 F2. 그 다음에 취약전에다가 F2. 얼마? 그렇죠. 180만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확인 누르시면 되고요.
자, 나머지는 이제 더 이상 내용이 없고요. 밑에 보니까 위에 모든 의료비는 진찰, 진료, 질병 예방을 위하여 국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이랍니다. 맞는 말이죠. 그럼 그냥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건 맞는 거니까.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실손 의료보험은 없습니다. 그러면 의료비가 공제가 다 된다는 얘기예요. 혹시나 의료비에서 실손 보험을 지급받은 게 있으면 그때는 뭐죠? 공제가 안 됩니다. 그건 빼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현시간부로 여기까지 김미영 씨에 대한 연말영상 입력도 마감이 되었습니다. 다 했네요. 자, 더 이상 뒤에 뭐 자료 없죠? 네, 더 이상 자료가 없어요. 오케이. 끝입니다. ES-C 빠져나오시면 이상으로 제94회 전산세무 2급 실무시험 해설도 마감이 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다음 강의는 94회 전산세무 2급 이론 강의가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론 문제에서 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